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정세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반발하던 중국은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대일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양국 총리는 화해 대신 서로를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녀 복장을 입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해골 모습을 띤 화초에 물을 줍니다. 화초에는 일본 군국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의 공식 SNS 계정엔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야욕으로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는 만평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중국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유엔 헌장에 적국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행동을 취하면 중국은 안보리의 허가 없이도 군사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일본의 침략 역사를 다시 부각시켜 주변국의 경계심과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필요하다면 무력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如果日本想重走军国主义的老路，背弃和平发展承诺，破坏战后国际秩序，中国人民不会答应。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남겨두고 나란히 섰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양국 총리의 소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모든 외교 채널을 열어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중국의 파상 공세는 비단 군사적 위협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류 단절에 이어 경제 제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죠.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개입 발언 이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과 여행 자제령에 이어 영화 상영도 무기한 연기하더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까지 연달아 보복 조치를 쏟아낸 겁니다.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조치들을 먼저 발표한 건데 복잡한 카드는 주머니에 더 남아 있습니다. 사업상 중국으로 가는 일본 기업인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하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최강병기인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는다면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일본의 핵심 산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Which we consider a conservative scenario, it would directly lead to a contraction of 0.8% to 1.2% of Japan's GDP.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난 2012년 벌어진 대규모 반일 시위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인들은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음식점과 차량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중국의 파상 공세와 일본의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중일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준전시 상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렇게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은 균형 외교를 내세운 우리 정부의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 개기에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뜻밖의 중국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겁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총리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메르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악화된 중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갈등 국면 속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각을 참고해 중국과의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메르츠 총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하고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웃으며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정상이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지만 뚜렷한 답변 없이 공개 회담은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열흘 뒤면 1년을 맞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원내에서 강력한 사법개혁을 예고했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 대여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내란 재판부가 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1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도입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2심부터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도부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당정대 간 의견이 조율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에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는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독자 행보에 당 지도부는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 당내 엇박자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하지만 당 지도부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을 기점으로 내란 종식을 목표로 한 당의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로 나갔습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앞세우며 날을 세웠지만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놓을 메시지에 고심하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 정의, 재판 재개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어제 부산, 울산에 이어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적각 재개하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든 관계 재정립이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장외 투쟁만으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장외 투쟁을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장외 투쟁을 계속하며 당분간 외연 확장보다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인도를 돌진해 여객선을 좌초시킨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항해사는 사고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여객선을 책임지는 선장은 배에 탄 뒤에 조타실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곧 결정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장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8시가 넘어 전남 신안군 족도 앞 1600m 지점에 도착했을 당시 섬이 밀집한 협수로 구간이라 사람이 수동으로 배를 운항해야 하지만 사고 여객선은 자동 운항하며 그대로 족도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에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이 장치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사 3명을 조사한 뒤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서 20대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70대 엄마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직후 아들의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맨발로 태연하게 걸어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태연히 달아나는 20대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10시쯤 해당 남성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들은 범행이 벌어지기 전 큰 소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하는 소리랑 아들이 하는 소리만 들리고 한 10분 동안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막 물건 던지는 소리 이런 거. 범행을 벌인 아들은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은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16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다행히 잡혔습니다.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저희 취재 결과 불이 시작된 곳은 산불 조심 기간이라 입산이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통제를 어기고 들어간 등산객이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능선 위로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축구장 30개 면적인 산림 22.5헥타르를 태웠는데 사흘 전 강원 인제 산불에 이어 올가을 두 번째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헬기 26대를 투입해 오늘 오전 10시 20분 큰 불길을 잡은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명과 주요 시설 피해 없이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주민 대피 체계를 적용하여 불은 고지대 등산로에서 발생했는데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을 통제한 곳입니다. 100대간 등산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다니죠. 산림청도 입산이 통제된 등산로에서 불이 시작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낙뢰와 같은 자연적인 화재 요인도 없었기 때문에 등산객이 실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이 난 곳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 다음 달 중순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연평균 500건 이상 발생하는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골판지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근로자가 숨졌는데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 모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공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거센 화염에 소방 헬기까지 투입돼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34분쯤
경기도 완성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거리에 멈춰선 버스 뒷바퀴에서 화염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대전 도심을 달리던 통근버스 뒷바퀴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에는 퇴근하던 회사 직원 등 35명이 있었는데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펑소리가 나가지고 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기사분이 내려서 확인하시니까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내리라고 밑에 불났다고. 소방당국은 마찰열로 브레이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엔 휴일 저녁에 딱 어울리는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젠슨항 CEO도 반한 한국의 맛이죠. 치킨이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오늘도 서울 명동엔 치킨을 먹는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서 선택한 메뉴 치킨. 젠슨 황의 방한 일정 중 가장 이슈가 된 것도 바로 총수들과의 치맥 회동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CEO가 치킨을 먹는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됐습니다. 입소문을 넘어 실제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로도 치킨이 뽑혔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 중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식 치킨이 김치와 비빔밥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한식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은 최근 1년 동안 가장 자주 먹은 한식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 설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K치킨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일날 서울 명동에서도 야외에서 치킨을 즐기는 외국인들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Yeah, it's really good. Yeah,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It's really crunchy and very juicy inside. Really good. 한국 사람이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일본 사람이 더 많아요.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치킨 좋아해요.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에요. 치킨을 비롯한 한식들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한식 홍보와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치킨 못지않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먹거리 명소죠. 이 광장시장에서 뜻밖의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그간 계속된 바가지 논란 속에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이지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서울 광장시장. 논란의 중심은 또 바가지였습니다. 바가지 요금의 상당수가 노점에서 발생했다며 일반 점포 중심의 상인회에서 노점 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빨간 벽돌 건물 내 일반 점포 상인들이 이 먹자골목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손님 발길이 줄어들고 그만큼 피해가 컸다고 주장합니다. 점포들은 진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친절하게 하려고 그라운드 딱 제스하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 어느 한식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정말. 반면 노점 상인들은 일부 사례로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로 실수를 하시는 분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호가 오픈이 됐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시장 상인들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똘똘 뭉치면 좋은데 그 영상 때문에 이렇게 막 분쟁을 하고 하는 거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내부 갈등이 결국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연말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광장시장의 소송전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회부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러니까 이번 바가지 논란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비롯됐다면서요? 네, 한 150만 유튜버가 광장시장을 다녀와서 올린 영상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 있는데? 그냥 적었잖아, 내가 다 이거. 아니, 여기는 8,000원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 여기는 적으면은 네, 이 노점은 열흘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정량을 주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네. 부랴부랴 상인회 측이 노점들을 상대로 서비스 향상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이미 떠난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전통시장에 갑니다만 사실 최근에 카드를 받기도 하고 정찰제를 하는 곳도 많은데 유독 광장시장에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광장시장은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네. 해외 관광객들은 한국 식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메뉴판을 보기도 어려운데요. Because I'm not able to speak like a single word of Korean, so I just have to trust what they say, I guess. 관광객들이 한 번 방문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들 상대로 몇몇 상인들이 욕심을 내던 게 무감각해진 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논란이 커지니 손님이 줄고 다시 매출이 줄면서 이 상인들 사이에 해묵었던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광장시장은 두 부류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네. 종로구에 따르면 붉은색 구역은 광장 전통시장으로 25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반면 푸른색 구역은 광장시장으로 요식업도 있지만 의류나 전통 공예점포도 상당수입니다. 문제가 된 곳은 주로 광장 전통시장 안에 있는 노점, 그중에서도 먹거리 노점들인데요. 비요식업 점포들 중심으로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불만이 소송 전초전까지 가게 된 셈입니다. 네, 사실 이 점포상과 노점상이 공존하는 곳이 광장시장뿐만이 아닐 텐데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노점상과 점포상이 갈등을 겪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10년 전에도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의 영업시간을 두고 점포상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고요. 네.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노점상들의 적치물이나 주차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인 손배 소송을 예고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을 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데 소송 이야기까지 불거진 건 그만큼 생계 타격이 크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네, 모쪼록 이번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할 텐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최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응급 이송을 거부한 병원 수만 14곳인데 대체 이런 비극이 언제까지 또 반복돼야 하는 것인지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를 실은 구급차.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이지만 구급차는 주차장에 멈춰 있습니다. 도착했고 병원에서 수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병원 앞에서. 결국 한참을 더 전화를 돌린 뒤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사랑 이런 거 하고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병원 전원을 가야 돼요, 사설구급차로. 동의하시면 받아주겠대요.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련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고교생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해운대백병원과 동아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14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같이 대답은 소아 중환자 수용 불가였습니다. 당시 구급대와 부산소방구급관리상황센터의 통화 내용입니다. A병원 안 되고 B병원 안 되고 C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 된다면서 안 받아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달라고 요청했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타 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1시간 20분 뒤 받아준다는 병원을 찾았을 땐 환자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병원에 미리 전화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받으면 의료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사들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최종 치료를 담당할 필수과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이든 땜질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이번 수능 국어 영역 3번 문제에서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엔 17번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죠. 매년 수능 때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빠짐없는데 수험생들의 심정은 어떨까 싶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올해 치러진 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앞서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진 수능 국어 영역에서 이번에는 정답이 2가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논란이 된 건 단순 관점이라는 한 언어학 이론을 설명한 지문과 이에 대해 묻는 3번 문항입니다. 해당 이론을 10년 넘게 연구해온 언어학자 이병민 서울대 교수는 SNS를 통해 3번 문항 정답이 2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론을 잘못 설명했다며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3, 4번 답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인데 애초 전제가 되는 이론을 잘못 설명했다는 겁니다. 지난 17일로 이의제기 시한이 이미 넘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처리를 검토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 정답이 확정 발표되는 오는 25일 이후로도 해당 문항을 둘러싼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물건이 귀한 요즘인데요. 최근 서울 강남에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에서요. 같은 평수를 두고서 전세가가 5억 원이나 차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2달 뒤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신천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금지 등 잇따른 규제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형이라도 전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최저 9억 5천만 원부터 최고 15억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지만 5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아파트보다 한 달 빨리 입주에 들어가는 바로 옆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물건인데 4억 6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조금 짧게 내놓으신 매물이에요. 1년 뒤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장비를 하시겠다고 하면 금액은 좀 올라가요. 물건마다 전세 가격이 제각각인 건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전세를 놓더라도 3년 안에는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 수도 없고 저층인 경우도 많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반면 조합원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최소 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3년밖에 살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쌀 수밖에 없고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뛸 때마다 내놓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가격만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환영식 당시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드는 이 의식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극진한 예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듯 나라마다 국빈 방문에 공을 들이지만 유독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전은 세계 각국 모두가 심혈을 더 기울인다는 평가입니다. 한예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긴 머리를 좌우로 흔듭니다. 이번 UAE 순방에서는 전통 의례의 알 아얄라가 이색적인 의전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연으로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을 때도 같은 의식을 선보였습니다. This has been a great visit with a great man, a great country. 화려하고 색다른 의전에는 특별한 호응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 앞에서
흥에 겨운 듯 주먹을 흔들며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대미 외교의 기회로 삼기 위해 통상 세계 각국은 미국 대통령 맞이에 공을 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은 특히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타르 방문 당시 수십 마리의 낙타와 아라비아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했고 영국에서는 왕실 전통의 상징인 황금마차에 오르는 최대 예우를 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기 위해 각국이 호화로운 의정 경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움이 담긴 이탈리아 책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이탈리아 현지에선 한글의 예술성이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가현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아이보리빛 종이 위로 빼곡한 알파벳이 흐르고 닷과 돌고래 형상이 정교한 목판 사파로 되살아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꼽히는 폴리필로의 꿈입니다. 당시 출판혁명의 중심에 있던 이탈리아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를 소개하는 전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알도 마누치오는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책을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판형을 혁신해 현대 출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스듬한 필기체, 이탈릭체의 첫 탄생을 담은 책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먼저 인쇄술을 시작하였다면 이탈리아에서 그 인쇄술을 좀 대중화시킨 인물로 책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장을. 옛날 작품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좀 되게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에서는 우리 문자의 아름다움이 현지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검은 먹선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모두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죽여 지켜봅니다.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상형 한글은 한글을 문자에서 예술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다른 듯 닮은 두 반도 국가가 서로의 문자와 책을 통해 140년 너머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G20 정상회의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여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고르게 향유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8년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G20 정상회의 둘째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마지막 3세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입니다. 8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경주 APEC에서도 이 대통령은 AI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포용 성장의 비전을 아세안에 소개하고 APEC 경주 선언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G20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한국이 2028년 G20 개최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은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뒤에 열릴 동포 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취임 이후 G7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다자외교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추모식에서 전사자 2명이 인공지능으로 복원되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퍼부은 170여 발의 포탄에 평화롭던 섬 연평도는 화염에 휩싸인 전쟁터가 됐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K9 자주포로 반격했지만 이 과정에서 고 서정호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15주기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참전용사,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투 영웅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아들을 잃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남들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어제처럼 아직도 생생하고 아프고. 추모 공연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서하사와 문일병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두 영웅의 빛났던 모습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적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완벽한 군사 대피 태세를 확립하여 흔들림 없이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전 추모식에 참석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98.6%의 찬성으로 당선된 조 대표는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하는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을 입법화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서부 지방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mm 미만, 충청 지역에 1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높은데요. 추가 산불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9도, 부산 20도로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